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몇백만 원 내고 경매도 공부했습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하필 정부가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이번 생에 부동산을 글렀다. 차라리 주식이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 투자와 경매를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를 1억에 똑같이 낙찰받아도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에게는 대출과 세금 때문에 수익이 사라지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물건에 입찰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출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는 앞으로 어떤 경매를 봐야 하는지만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경매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정부 대책은 도대체 무엇을 막으려는 걸까요? 대출을 이용해 주택수를 눌리는 투자는 관리하고 청년의 첫 주택과 주택 공급에는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존의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비규제지역인 LTV 70%가 적용됩니다. DSR은 40%, 제2금융권은 50% 기준이 유지되고요.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 원입니다. LTV는 담보를 기준으로 한 최대 비율일 뿐이고 실제 대출액은 소득과 DSR, 기존 대출과 주택수, 금융회사의 담보평가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번 8.13 대책에서 사업자 대출 예외가 일부 추가되기는 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예외는 준공 후 1년 이내 신축 B아파트를 최초로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더욱 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청년과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게는 일부 지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B아파트를 생애 최초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27년 1월 출시 예정이고 세부 조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낙찰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상품이 출시된 뒤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는 줄이고 실수요와 주택 공급에는 필요한 자금을 선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막혀도 경락잔금대출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경매는 대출이 80%까지 나온다. 매매사업자만 만들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대출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말만 믿고 입찰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경매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이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출이 아닙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LTV와 DSR, 주택수 규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본인과 세대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기존 대출은 얼마 있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물건입니다.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이 물건의 담보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대출 목적입니다. 실거주를 위한 가계대출인지 사업자 대출인지요. 여기서 LTV와 DSR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LTV는 물건을 봅니다. 이 집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DSR은 사람을 봅니다. 현재 소득으로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담보 기준으로는 1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하더라도 내 소득과 기존 대출을 확인했을 때 1억 원밖에 갚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대출은 1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LTV 70%라는 숫자는 확정 대출액이 아니라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면 입찰 전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대출 상담사에게 사건 번호와 물건 주소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상 입찰가와 현재 주택수,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 알려줘야 합니다. 자금 계획은 상담받은 최대 대출액보다 보수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 대출이 1억 4천만 원이라면 자금 계획을 정확히 1억 4천만 원에 맞추지 마세요. 실제 대출이 1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 부족한 1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법무비, 명도비와 수리비도 대출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비용은 별도의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만 있다고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규제 안에서도 선택지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도 무조건 경매부터 하면 안 됩니다. 청약과 생애 최초라는 중요한 혜택을 어디에 사용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거주 경매입니다. 현재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고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경매를 이용해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나 교통과 생활권이 갖춰진 빌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겁니다. 하지만 실거주 경매는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까지의 거리와 교통, 학교와 상권 같은 생활 환경, 현재 월세와 대출 원리금의 차이, 향후 이 집을 다시 팔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싸게 보여도 나중에 팔기 어려운 집이라면 실거주를 끝낸 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의 LTV 70%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 외 지역은 생애 최초 LTV 80%가 가능하지만 두 경우 모두 DSLR과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거주 경매는 가장 많이 대출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오래 살아도 괜찮고 다시 팔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로 하는 청약이 있고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액 경매를 경험하고 싶은 분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를 한 채 낙찰받으면 청약에서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청약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수도권 B아파트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B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입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볼까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약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이라고 해서 세금과 대출에서도 무주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대출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내가 목표로 하는 청약이 민영인지 공공주택인지, 두 번째, 일반 공급인지 특별 공급인지, 세 번째, 낙찰받을 물건이 주택 소유 예외에 해당되는지, 네 번째, 청약에서는 무주택이어도 세금과 대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입니다. 경매 물건부터 찾지 말고 내가 지켜야 할 청약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자격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다고 무조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청약, 세금, 대출에서 각각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청약 계획이 없거나 현재 내 집 마련보다 종잣돈을 키우는 것이 먼저인 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 단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많은 무주택자일 때 소액 물건을 낙찰받아 수리하고 매도하면서 경매의 전체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청약 가능성이 낮고 실거주 계획도 당분간 없다면 종잣돈을 불리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는 무엇부터 결정해야 할까요? 기존 집을 팔 것인지 계속 보유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방향이 정해져야 추가 대출과 세금, 경매로 봐야 할 물건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의 경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집을 처분하고 갈아타는 방법. 두 번째, 기존 집을 유지하면서 투자하는 방법. 세 번째, 기존 집은 임대하고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집의 입지나 상품성이 아쉽고 더 좋은 생활권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경매를 이용해 상급지를 시세보다 낮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집의 호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을 5억 원에 내놨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와 매수자 반응을 보면 4억 7천에 팔 수 있다면 작은 계획은 5억 원이 아니라 4억 7천을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처분 조건과 기한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정한 대금 납부 기한 안에 잔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 집은 팔리지 않았는데 경매 잔금일이 다가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1주택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좋은 물건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집은 안 팔리는데 새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일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경매를 한다면 다음 5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보수적인 매도가, 평균 매도기간, 기존 대출의 상환 금액, 신규 대출의 처분 조건과 기한, 기존 집이 늦게 팔려도
경매 잔금을 낼 수 있는 비상자금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매 투자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집의 입지가 좋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있다면 무조건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추가 투자에서는 대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유지한다면 대출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소액 물건을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지션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그 집을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7년 1월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는 임대하고 본인은 전세로 살고 있다면 추가 경매 물건부터 찾지 마세요. 앞으로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할 건지 계속 임대할 건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면 전세 대출과 자금 계획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새로운 물건보다 기존 집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어떤 경매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취득 단계입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취득세입니다. 주택수와 신규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8%나 12%까지 올라가면 수익뿐만 아니라 실제 필요한 현금도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낙찰받은 물건의 취득세가 12%라면 취득세만 1,200만 원입니다. 일정한 저가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유 단계입니다. 단타를 계획하면 취득세와 매도 차익만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시기에 팔리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보유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매도 단계입니다. 낙찰가 1억 원, 매도가 1억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은 수익이 아니라 단순 매출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법무비, 명도비, 수리비, 대출이자, 관리비, 중개보수와 매도 세금까지 전부 빼야 합니다. 그렇게 남은 돈이 진짜 순수익입니다. 특히 매매사업자는 모든 단기 매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대상 지역 주택 등은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쳐져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출입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고 대부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 대출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간 매도할 물건이고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다면 하나의 자금 조달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매도가 한 달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수익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와 취급 수수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매도 기간이 3개월이라면 금융기호는 최소 6개월 이상을 가전에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가 8%나 12% 나오는 다주택자는 경매 단타를 포기해야 할까요? 규제가 없는 곳을 하면 됩니다. 현재 지방은 매매사업자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는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다주택자는 지방으로 눈을 돌리거나 수도권을 해야 한다면 오피스텔이나 비주택 경매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싸게 낙찰받고 모든 비용을 반영한 뒤에도 안전 마진이 남는다면 투자는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4.6% 하나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래인지, 실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매수자가 부담할 취득비용과 가격 저항, 매도 기간과 임대 수요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보다 매수층이 적고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이나 대출에서 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대출 하나를 확인하려고 여러 상담사에게 전화했었고 예상 매도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몇 번씩 물어보고 현장을 임장 가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오늘 갑자기 막힐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공부한 방법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부동산은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규제가 생길 때마다 부동산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조건이 바뀌면 물건을 바꿔야 했고 대출이 줄어들면 입찰가와 자금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 단타가 어려워지면 임대나 장기 보유 같은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고요. 벽이 생겼다고 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적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을 직접 찾아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오래된 빌라를 보고 현장을 한 번 더 찾아가고 수리비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팔리지 않을 때의 출구까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물건을 낙찰받는 것만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포기하는 것, 대출이 불확실하면 입찰가를 낮추는 것, 수입보다 위험이 더 크면 입찰하지 않는 것도 투자입니다. 저는 이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은 첫 물건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첫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쌓여야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전문가는 많지만 내 편처럼 느껴지는 동행자는 없습니다. 모든 답을 미리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기보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함께 공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분이 권리 분석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대출은 실제로 가능한지, 입찰가는 너무 높지 않은지, 낙찰 후 명도와 수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확인하는 동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하나씩 확인하면 처음 하는 경매도 막연하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입찰 전에는 확인하세요. 나는 어떤 주택수 포지션인지, 실제로 승인 가능한 대출액은 얼마인지, 총 필요 현금은 얼마인지, 세금을 빼고도 남는 수익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상대로 팔리지 않았을 때 출구가 있는지도요. 경매는 낙찰받는 순간 끝나는 투자가 아닙니다.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고 수익을 실현했을 때 끝납니다. 그래서 입찰가보다 예상 매도가가 먼저고 낙찰보다 출구 전략이 먼저입니다. 규제가 생겼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을 찾고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은 과감하게 피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현재 자신의 경매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 경매합시다. 바이바이.